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삼국지 그 7번째 장면은 이 천생연분으로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 뭐 가요 중에도 이런 제목의 제가 노래를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뭐 일상에서 자주 쓰는 그런 말이 바로 천생연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은 이유는 꼭 만나야 될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오늘 이 장면에 있기 때문이고,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여러 제후들이 합심해서 조직적으로 이 동탁이라는 인물의 그 무도함에 대항하고자 하는 그런 그림이었다면, 지금까지는 이 손견이 전국세를 들고 먼저 강동으로 돌아가는 그때를 분기점으로 약간 이제 제후들도 그 의병이랍시고 모였던 제후들도 아리송해지기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혼란스러워진다 그거죠. 아싸리 그냥 전국세가 동탁한테 있으면 계속 그냥 동탁한테 저항을 해서 동탁을 처단하고 그 전국세만 뺏어오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동탁은 동탁대로 저렇게 계속 날뛰고 전국세는 또 손견 손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손견이 같이 의병을 일으켰던 그 여러 제후들, 뭐 의병장 원소부터 시작해서 여러 다른 제후들한테 핑계를 대고 강동으로 돌아갈 때 그 유표라는 인물이, 형주의 유표가 이제 전국세를 내놓으라고 중간에서 막 회방을 놓고 하는 바람에 거기서 손견이 유표한테 굉장히 고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군사의 태반 정도를 잃게 되고, 그때부터 손견이랑 유표는 이제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원소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의병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는 거죠. 손견도 마음대로 막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 응집력이, 이 의병이라는 건 뭔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와 해서 모였을 때 이제 힘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건데, 그런 어떤 이 응집력이 나오질 않더라. 예전 같지 못한 그런 느낌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던 찰나에 당시에 기주목이었던 한복이라는 사람이 원소한테 이것저것, 이제 당시에 원소가 이제 한해라는데 그 뭐 맨 기주에 속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한해라는데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 원소한테 이것저것 보급품을 좀 보태준단 말이에요. 한복이라는 사람이. 그게 상당히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이니까, 그 기주라는 데는 사실 그 후한 13주 가운데 하나고, 고대로부터 무슨 우리가 서경이나 주례나 아무튼 어딜 보더라도 과거 이제 구주, 그 중국이 고대의 행정구역 구주 시절로부터 제일 먼저 항상 튀어나오곤 하는 그런 대단한 요충지가 바로 기주입니다. 그래서 조자룡이 항상 이제 삼국지 연의를 보다 보면 나는 상산의 조자룡이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적에 그 상산이라는 데도 이 기주에 속했던 그런 지역이고, 그러니까 원소가 이 기주를 탐내기 시작하는 거죠. 원소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당시에 패권에 꿈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제후였다면 누구나 탐낼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 바로 기주입니다. 그러니까 원소 부하 중에서 이제 봉기라는 사람이 이제 원소를 살살 충동질하기 시작하는 거죠. 봉기하는 말이, 이 대장부가 천하를 종횡무진하면서 어떻게 남이 보내주는 군량을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원소한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주는 돈도 양식도 다 풍부하니까 기주를 취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원소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지금 봉기 네 말이 맞긴 맞는데 사실 별 뾰족한 수가 없다 그거죠. 우리가 무슨 도적대도 아니고 다짜고짜 그냥 기주로 밀고 들어가서 멀쩡한 사람들 다 때려잡고 억지로 그 기주란 데를 뺏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거기다 그 기주목 한복이라는 아까 그 사람이 우리한테 이것저것 많이 뭐 보내주고 참 고마운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해서 이제 머리를 쓴다고 쓴 게 뭐냐면, 이제 공손찬을 끓여드립시다. 공손찬한테 지금 당장 군사를 일으켜서 기주로 진격하면 우리가 대기하고 있다가 협공하겠다. 그리고 기주를 갈라쳐먹자. 어떠냐? 하고 한번 공손찬을 떠보시지요. 하니까 공손찬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좋아하면서 그 미끼를 그냥 제깍 물고 바로 이 군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기주목 한복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원체가 이제 겁이 많은 사람이라 원소가 나름 빅픽처를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빅픽처의 어떤 일부인 줄도 모르고 원소한테 냅다 그냥 기주를 넘겨버린다 그거죠. 지금 공손찬이 저렇게 봉기에서 쳐들어오겠다는데 내가 기주를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주를 그냥 당신한테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원수한테 기주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이제 기주에도 아예 그래도 인물이 없진 않아서 그 한복 부하 중에 뭐 경무랑 관순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원소를 막 꾸짖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원소야, 우리 주군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도 있고 그런데 왜 은혜를 갖다가 이따위로 갚느냐 하고 막 맞서다가 전부 그 알량이랑 문추한테 목이 떨어져 나가고, 원소가 기주를 장악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원래 기주목이었던 한복의 모든 권한을 전부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복이라는 사람이 그제서야 내가 원소를 잘못 봤구나 막 후회를 하면서 그냥 자기 가족들도 다 내버리고, 너무 이게 부끄럽고 막 죽고 싶으니까 진류태수 그 장막인가 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투항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복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보짓을 했지만은 제일 지금 바보된 거는 공손찬이잖아요. 완전히 원소 장난에 그냥 놀아나서 막 신나게 기주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원소가 이 기주를 낼름 삼켜버렸거든. 공손찬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원소야, 너 지금 뭐하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얼른 약속대로 기주를 나누자. 반절을 떼서 나한테 빨리 넘겨라 하면서 협상을 하자고 이제 자기 동생 공손월이란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소가 이제 막 살살 약을 올려요. 거기서 네 형이 직접 와서 빌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더니만은 뭐 공손월이야 뭐 이 뭐 사신 역할이니까 가서 형한테 당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떠나는 그 공손월의 뒤통수를 쳐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무슨 동탁 군대로 위장을 해서 공손월을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손찬이 막 머리 열이 끝까지 그냥 뻗쳐서 그대로 기주로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반하교라고 하는 그 다리를 가운데 두고 양 옆으로 이제 원소랑 공손찬이 진을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공손찬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서길 지난날에 나는 너를 충의롭다고 여겨서 이거 E, A, V, B 이런 거는 이제 뭐 하나씩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원문을 보실 때 A를 B로 여기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나는 공손찬 나는 원소 너를 충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맹주로 추대를 했다 그거죠. 내가 원소 너를 맹주로 추대했는데 지금 하는 짓을 보니, 지금 네가 하는 바를 보니 참으로 이리 같은 마음과 개 같은 행동을 하는 무리로구나. 그게 바로 너 원소란 놈이로구나 해서 이제 원소랑 공손찬이랑 그 양 진영에서 그냥 둘 다 욕지거리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 이제 맞부딪힌단 말이죠. 그래서 문추가 원소 진영에서는 문추가 선봉으로 나와서 막 그 군중을 휘저으니까 공손찬 휘하에 있는 장수 중에서 아무도 그 문추 한 사람을 당해내질 못하잖아요. 문추가 싸움을 잘하거든. 그래서 공손찬도 그냥 그 활하고 화살하고 그런 거 다 떨어뜨리고 투구도 그냥 땅에 나동그라져서 머리를 막 산발을 해서 풀어 헤치고 막 그 어딘지도 모를 산비탈을 막 달려서 도망가 내려가다가 말이 앞으로 그냥 꼬꾸라지는 바람에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추가 그냥 쫓아와서 창으로 공손찬을 냅다 찌르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갑자기 이 홀자는 느닷없이 갑자기 나타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보였다. 풀밭, 언덕 풀밭 좌측에서 이 한 명의 소년 장군이, 한 사람의 소년 장군이 이 뛰쳐나오는 게, 전출 뛰쳐나오는 게 갑자기 보이는데, 나는 듯이 아주 이 나는 듯이 말을 달려서 창을 꼬나 잡고 그대로 문추를 취하다 그런 얘기죠. 그대로 문추를 들이받으니까 이 공손찬은 그 틈에 겨우 막 기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겨우 이 언덕 위로 기어 올라갈 수가 있더라,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죠. 이 소년 장수가 이게 바로 조자룡이잖아요. 자룡 조운. 저는 제갈씨라서 왠지 제가 제갈공명을 삼국지에서 제일 좋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당위적인 생각도 들긴 하는데, 사실 저는 조자룡을 제일 좋아합니다, 삼국지에서. 그래서 결혼도 제가 조씨랑 했어요. 조자룡을 너무 좋아해서. 근데 아무튼 이 조자룡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 하북의 쌍룡이라는 문추랑 한 50합, 60합을 싸우도록 밀리질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공손찬 부하들이 막 뒤늦게 헐레벌떡 도착하니까 문추도 물러나고 조자룡도 더는 문추를 추격하지 않더라. 그래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공손찬이가 이제 묻는 거예요, 조자룡이한테. 아니 장군은 도대체 누구요?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가 당신 덕분에 겨우 살았어 하니까 조자룡이 그러거든요. 나는 상산군 사람인데 성은 조씨고 이름은 운입니다. 제호가 이제 또 일운이잖아요. 제호가 일운입니다. 그래서 이 운자 들어간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는 자룡입니다. 조자룡이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조자룡이가
원래 나는 원소 관할에 있던 사람인데, 아까 그 상산군이라는 데가 이제 원소 관할이었단 말이죠. 원소 관할에 있던 사람인데, 원소가 가만히 보니까 백성을 구제하려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충성심도 별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뭐 그럴듯한데, 전혀 그 진심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원소를 그냥 내가 버리고,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조자룡이가. 내가 특별히 공손찬 당신 휘하에 이제 가담을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조자룡을 좋아하는 게, 이런 게 좀 벌써부터 이제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그러잖아요. 이 자룡의 뉘앙스 자체가, 제발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막 빌고 그런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특별히, 원소를 버리고, 네 휘하로 특별히 한번 들어가 볼까 했는데, 이제 이 뒤에 생략된 말이 있는 거죠. 지금, 가만히 와서 네 꼬라지를 지금 보니까 공손찬 너나 원소나 독인 객인이구나. 다음날 이제 원소랑 공손찬이랑 다시 붙는데, 처음에는 공손찬이가 아직 뭐 하루밖에 안 됐는데, 뭐 자룡이라는 인물의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스파일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룡 군대를 맨 뒤로 배치하고 어떻게 뭐 자기 딴에는 막 머리를 써서 잘 한번 어떻게 해볼라 그러다가 또 아주 그냥 개작살이 나서 그 이 숫자기까지 숫자기가 항상 그 전쟁에 가면 항상 숫자기가 있잖아요. 이 기대까지 다 부러지고 찢어지고 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숫자기에 흠집이 간다는 것은 당시에 이거는 이 전군의 대단한 치욕입니다. 이거 숫자기를 뺏기면 그 전투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어떤 양상으로 전투가 흘러갔든지 간에 숫자기를 뺏겼다,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손찬이 어쨌든 그냥 아주 박살이 나고 또 도망가고 그러니까 원소 부하 중에 이제 국인가 하는 사람이 막 공손찬을 죽이려고 이제 끝장을 보려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조자룡하고 딱 맞닥뜨리는 바람에 몇 합 안 돼가지고 자룡이 그냥 한창에 국이를 찔러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조자룡이 국이를 찔러 죽이고 나서 그냥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데 원문에 보면 조운이 이렇게 나와요. 조운이 일기마, 단기 필마로 나는 듯이 이 원소의 군대로 진입하는데 쳐들어가서 좌충우돌 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무인지경이더라. 무인지경에 들어간 듯 하더라. 그래서 이 원소는 이제 국이가 공손찬을 크게 무찌르고 막 이 숫자기도 그냥 뽑아내고 이제 지금 패배한 군사를 추격 중입니다. 곧 전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듣고 아무 뭐 걱정 없이 그냥 멀리서 그 싸움을 구경하면서 원소가 그 위에서 웃으면서 막 그러잖아요. 공손찬 저거는 예상을 뛰어넘도록 아주 무능한 놈이로구나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어떻게 돼? 원소가 그렇게 허허거리고 있는데 그 순간 또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난 조자룡이 다시 원소의 면전으로 찔러 들어오더라. 그래서 그냥 원소도 그냥 깜짝 놀랐죠. 막 허겁지겁 물러나고 공손찬은 이제 자룡한테 또 목숨을 비치게 되고 이제 그런 그림이잖아요, 이게. 뭐 뒤늦게 이제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도 이 유비랑 공손찬은 굉장히 각별한 관계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 공손찬이 저기 군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뒤늦게 도착을 해서 이제 여기서 뭐 중요한 거는 그 길이 남을 장면이 처음 유비와 조운이 만나는 그 장면이 처음부터 그 여기 이제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현덕과 조운은 서로가 매우 몹시 공경하고 사랑하여서 불사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문득 이 어떤 이대로 이게 버릴 사자잖아요. 내버려두고 싶지 않은, 서로를 그냥 내버려두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첫눈에 서로 반했다 그런 소리죠. 그래서 결국 그 원소랑 공손찬 이 둘은 이 황제의 명령으로 화해를 하게 되죠. 황제의 명령이라지만 결국 그게 동탁의 명령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유비도 그렇고 자룡도 그렇고 사실 원소랑 공손찬 이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실망을 좀 하게 됩니다. 황제가 꼭두각신 걸 뻔히 알면서도 이게 동탁의 주문인 거를 알면서도 이 공손찬이나 원소나 이 두 사람은 어쨌든 이 깜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유비랑 조자룡이 뭐 다 이제 실망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조운이 유비랑 이제 헤어지면서 막 서로 그냥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차마 떨어지질 못하면서 막 자룡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제가 공손찬을 영웅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원소나 공손찬이나 이 두 놈이 비슷한 부류입니다. 하니까 유비가 그러잖아요. 일단
몸을 낮추고 일단 굴신 몸을 낮추고 공손찬을 그를 섬기고 계시오. 상견유일이다. 훗날에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있을 것이요. 하고 둘 다 이제 막 그냥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유비랑 자룡이랑 그렇게 작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아까 이제 뭐 저희 집사람도 조씨라고 그런 말씀도 잠깐 드렸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저희 집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가 뭐 서로 연애하고 그럴 때 이제 뭐 집에도 데려다 주고 그러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제 아내를 그 당시에 이제 연애할 때 집에 데려다 주는 날 보니까 저희 집사람 살던 데가 그 친정이죠. 그게 바로 제 아주 그 친한 그 싱가포르에서 같이 유학했던 친구네 집 바로 맞은편이더라고요. 도로 하나 이렇게 가운데 끼고 그냥 바로 길 그 신호등 하나 건너면 바로 맞은편에. 제가 그 친구 만나러 다닌다고 정말 자전거 타고도 그냥 근 10년간 숱하게 지나다녔던 그 길이고, 그 동네에 그냥 저희 집사람이 살고 있더라 그거죠. 저희 집사람도 이제 거기가 거의 태어나가지고 거기가 고향이니까. 제가 당시에는 이제 속으로만 당시에는 이제 뭐 연애할 때니까 여자들은 또 이제 뭐 사실 내가 여기 뭐 정말 숱하게 다녔던 곳이다 그러면 어머 우리 인연인가 봐요 하고 괜히 또 이제 막 필요 이상으로 그런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그 끼워 맞추거나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관계라는 게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단박하게 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속으로만 그때는 그냥 당시에 뭐 어쩌면 내가 근 10년간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쩌면 아내를 뭐 한두 번쯤은 마주쳤던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문득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처가댁에 인사드리러 간다고 간 날에 사실 내가 여기 참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곳이라고, 심지어 제가 친구랑 자주 다녔던 그 동네 PC방에도 집사람이 이제 자기도 뭐 프린트 할 거 있고 그러면 자주 왔다 갔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희 집사람도 뭐 그럼 뭐 오다 가다가 뭐 한두 번쯤은 이렇게 마주쳤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뭐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뭐 알 수 없는 것들인데, 아마도 그 인연이 있다면, 우리가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를 인연으로 이렇게 풀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어쩌면 인연이 맞는 것 같아요. 인과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근데 물론 뭐 이제 원인이 있고 뭐 근인이 있고 그런 어떤 차이는 있겠죠. 이제 멀리 떨어진 그런 원인, 그런 이제 원인, 이 뭘 원자? 원인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바로 촉발시키는 그런 가까운 근인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건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는 불교의 그런 가르침에 저는 10분 수긍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그 법구 비유경이라는 데도 보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법구경에 실린 대목들을 이제 비유의 형식으로 좀 더 우리가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에 쉽게끔 그렇게 풀어놓은 그 법구 비유경이라는 데도 보면 부처께서 이제 막 비구들하고 함께 길을 가시다가 길에 이제 아주 해진 종이 쪼가리 같은 게 떨어져 있으니까 저걸 좀 집어와봐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비구들이 그걸 집어오니까 이게 어디 쓰였던 종이냐? 하고 물어보시니까 이제 뭐 비구들이 막 칵칵 냄새를 맡아보고 그러니까 이게 향 냄새가 나거든. 그러니까 비구들이 이것은 뭐 아마 향을 싸는데 썼던 종이인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버려져서 너덜너덜해졌지만 여전히 향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금 가다가 이번에는 이제 길에 새끼줄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께서 이제 저것도 한번 주워와봐라. 그리고 또 물어보시잖아요. 이게 어디 쓰였던 새끼줄이냐 하고. 그러니까 비구들이 이제 또 킁킁 냄새를 맡아보더니 이 비린내가 좀 심하게 나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생선을 묶는 데 썼던 그런 새끼줄이 아닌가 합니다. 하니까 부처께서 비구들한테 그런 설법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대개 물건이라는 것은 본래 깨끗한 것이다 그거죠. 본래는 깨끗한 것이었으나 모두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서 인연으로부터 죄와 복이 일어나는 것이니라. 그래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썼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래서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도의 뜻이 높아지게 되어 있고, 우매한 사람, 어리석고 어두운 사람을 벗삼으면 어떤 재앙과 죄가 나의 삶에 이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우매한 사람과 계속 벗하게 되면 재앙과 죄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는 마치 종이가 향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종이에 향내가 나는 것이고, 새끼줄은 생선을 묶었던 것이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다 그거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연이다. 그래서 부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점차로 물들어간다 그거죠. 점차로 차츰 물들어가면서 익숙해지고 친해지면서도 각자는 우리 모두는 각자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거죠.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그 뭐 근묵자흑, 근주자적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는 새 검어지게 되고, 또 붉은 주사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는 새 붉은 끼를 띠게 된다는, 합쳐서 근주 근묵이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참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어떤 지론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사를 가까이 하면 붉은 빛이 돌게 되는 것이고, 먹을 가까이 하면 먹이 한 방울 두 방울 이제 먹이 튀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사실 너무나 당연해서 머리로는 알기가 쉽지만, 근데 아까 이제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각 이거를 스스로 깨닫기가, 내가 지금 뭔가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를 스스로 인식하는 게 무척 어렵다는 게, 그게 좀 문제라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한창 이제 핫한 개념이었던 그 메타카그니션, 어떤 메타인지라는 것도 어찌 보면 내가 뭔가에 물들어가고 있음을 즉각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야말로 메타인지력이 높은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무튼 오늘 그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든 필연 같은 우연이든 딱 잘라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붉은색이 붉은색을, 흑색이 먹색이 흑색을 만났습니다. 자룡과 현덕의 랑데부가 드디어 이루어진 셈인데, 앞으로 이 랑데부가 유비와 조운의 랑데부가 어떻게 꽃을 피워나갈지는 향후의 강의를 통해서 계속 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